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첫 페이지부터 안 나가고 페이지 2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저는. 네, 순서를 약간 좀 다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생명과학의 이해, 거기서 생명과학 특성 얘기가 나오죠. 제가 매번 이 파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제가 생물학과 출신이거든요. 생물학과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이거였었어요. 교수님께서 생물이란 무엇일까? 이게 제일 첫 번째였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1번 문제 시험이 생물에 대해 논하시오였어요. 딱 여러분 다 이제 공부해 보셨겠지만 비포용지에다가 이름 학번 딱 쓰고 1번 문제였고 생물에 대해 논하시오 딱 한 줄 읽고 빈종이 쫙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생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생물은 뭐라 생각해요? 예, 그죠? 첫날이니까 생물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제가 찾아갔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30년 평생을 여기 생물학에서 몸바치신 분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생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교수님 뭐라고 했게요? 나도 잘 몰라요 이랬어요. 네, 나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문 분야에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생물이라는 건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에서 생명과학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러면서 연구 대상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생명과학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생물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생체 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 연구 대상은 당연히 아주 간단한 분자 수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자가 모이면 뭐가 되죠? 분자가 모이면 세포 소기관들이 만들어지겠죠. 세포 소기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모이면 세포 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이 모이면 기관 다음 기관이 모이면 개체 그 다음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제가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뒷파트 가면은 따로 배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집 군집에다가 환경까지 합쳐지면 이걸 우린 비로소 뭐라고 하자? 생태계라고 하자. 그럼 이런 생태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숲 생태계, 바다 생태계, 산 생태계 이런 여러 생태계가 모이면 우린 비로소 뭐라 하자? 생물권이라고 하자. 이게 생물학에서 다루는 범위예요. 네, 물론 원자나 원소나 이런 분야는 좀 화학으로 하고 이 이후에 기권, 직권, 수권 하면서 지구 행성들 나오는 건 지구과학으로 하고 물리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물리는 이제 저희 원자부터 지구과학 분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부 학문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냐. 두 번째 세부 학문 분야. 그대로 따오시면 돼요. 분자를 연구한 학문 이름 뭐겠어요? 분자생물학. 그럼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와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는 건 세포생물학. 그 다음 조직이나 이런 해부를 관련된 건 조직 해부학. 그 다음에 기관 개체에 관련된 건 생리학. 개체군, 군지, 환경 이런 걸 다루는 건 생태학. 그 다음에 자손을 만드는 거 유전학. 그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 발생학.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일일이 적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발 하나 올리시고 눈 감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다. 소개하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다른 분야랑 함께 해요. 네, 대표적인 예가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은 어떤 학문 분야가 들어갔을까요? 생명과학 말고. 아무래도 물리학이 들어갔겠죠. 광학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통합적 특성이 있다. 통합적 특성이 있다. 이 통합적 특성이라면 뭐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자면 물리학,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굉장히 좋은 학문인 수학. 네, 수학도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수리생물학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인포메틱스라 그러는데 생물학을 수적으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요. 저 대학교 때 이거 들었었거든요. 그 강의로. 교수님 죄송하지만 정말 책으로 면상을 때릴 뻔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공부한 다음에 막상 뭐 하는 줄 알아요?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클릭 클릭 클릭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따따닥 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와줘요. 그럼 우리 보고 분석만 하면 돼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수학도 들어간다는 점.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 통합 쪽을 들어간 응용 분야는 뭐겠어요? 응용 분야. 대표적으로 농학, 농업학이죠. 그 다음에 의학, 의학학. 그 다음에 환경학. 이런 것들이 응용돼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생명과학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책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은 24페이지 펴시고 제가 그 몇 가지 밑줄만 끄라고 한 부분만 밑줄 끄고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페이지에 1번의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서 1번의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생명과학은 지구에 사는 밑줄 끄게요. 생물의 특성 밑줄, 다양한 생명 현상 밑줄을 연구한대요. 네. 아, 그렇구나. 지나가서 거기 문단의 맨 아래 보면은 더 나아가 보이세요? 더 나아가 연구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 향상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 밑줄. 종합적인 학문이다. 뭐 그렇대요. 자, 그 밑에 보면은 그림 이쁘게 잘 나와 있죠. 분자세포 조직 쭉 나와 있다. 요것들을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자, 넘어갈게요. 25페이지. 2번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의 밑줄 끌게요. 큰 제목에 통합적 특성의 밑줄. 자, 거기 본문에 보면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연구한 학문이지만 물리학, 화학과 같은 자 밑줄 끌게요. 다른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 밑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온 게 지금 X선 회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방사선학을 연구를 한 사람과 협업을 해서 DNA 구조를 밝혀낸 거죠. 이거 나중에 생명과학 2 들어가면 또 자세한 얘기 해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돌아와서 1번. 다른 과학 분야와 통합 연구 사례가 있대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고요? 현미경 밑줄.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현미경.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미경. 그 다음 밑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결정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밑줄 그거 볼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정학은 그냥 구조와 관련돼 있는 학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단백질 구조학 이런 게 있어요. 나 밑에 보시면 푸른 곰팡이 찾으셨나요? 맨 아래쪽에 푸른 곰팡이 옆에 보면은 화학 돼 있죠? 밑줄. 아, 이런 것들이 함께 연구가 되는구나. 자,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다른 학문 분야와 통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런 물리학, 이런 화학, 수학이 합쳐져서 의학, 농학, 환경학이 함께 응용되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렇대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실게요. 자, 26페이지에 관련된 생명과학 탐구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탐구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귀납 탐구라는 게 있고 연역 탐구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적어볼게요. 첫 번째, 귀납 탐구.
귀납적 탐구에 상관없습니다. 귀납 탐구. 이 귀납 탐구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문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귀자가 돌아올 귀자고 납이 세금을 납부하다 할 때 납자예요. 이거와 관련돼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다윈의 진화설과 관련된 이야기죠.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스토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개념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다윈이라는 분이 언제적 사람인지는 혹시 아세요? 대략 한 1800년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개항기 그 흥성대원군 시기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영국인이었는데 그냥 스토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다윈이가 사실 원래 이 다윈 집안이 되게 유명한 의사 집안인 건 아세요? 되게 유명한 의사 집안이었대요. 할아버지도 유명하고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고 얼마나 유명했냐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국 황실에서 야, 너 의사 되게 유명하고 너 되게 의술이 뛰어나다며 우리 왕족의 전속 주치가 되어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할 정도였대요.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너무 유명해서. 그랬던 그 정도의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다윈 이 집안은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 집안이었으니까 당연히 다윈 아버지도 이 다윈이가 뭘 하길 원했을까요? 의사가 되길 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의대를 보내요. 의대 가요.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다윈이가 이 연구를 막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 의학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는 마취 같은 게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술이나 이런 걸 뭘 할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을 막 고통 속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싫었고 뭐 피 보는 것도 싫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가지고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 아버지 저 의사 못 하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막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 알겠다 그럼 네가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둬라 라고 해서 의대를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그럼 너무 먹고 살래야 된 거예요. 왜냐면 다윈이 너무 명망 있는 명문가 집안이다 보니까 그냥 놀고 먹는 애가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넌 그냥 저기 성서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 한번 해볼래? 신학은 어차피 이제 그래도 약간 그 당시에는 왜냐면 유럽이 기독교 중심 사회니까 신학 정도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잘 하다가 이제 다윈이가 실제 관심이 있었던 건 이게 아니었죠. 다른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이 생물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얘랑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윈 이 사람이 자기 그 신학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자연과학대학에 가가지고는 그 교수님을 벌컥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다윈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수가 이게 뭐야? 이랬다가 질문을 되게 잘하고 되게 열성적으로 공부를 하는 모습 보고 교수가 감명을 받아요. 야, 다윈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친해지게 되고 서로 같이 뭐 연구도 하고 막 그랬대요. 이제 그때 영국이랑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유명하죠. 콜럼버스처럼 대항해 시대라 그래가지고 다른 새로운 대륙을 찾으러 가는 프로젝트가 막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마찬가지 영국도 뭐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해상권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제 왕이 전속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심지어 돈도 대줬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글호라고 하는 그 함선에 그 세계적으로 한번 쫙 돌고 오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반드시 이런 함선이나 어떤 뭐 대양 범선이나 이런 것들을 출항할 때는 반드시 학자 한 명을 꼭 태워야 되는 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비글호 선장이 그 명망 있는 교수를 찾아왔어요. 교수를 찾아와가지고는 교수님 제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혹시 학자 한 명만 추천해달라 딱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상 누가 추천될 것 같아요? 다윈이가 할 것 같죠? 처음에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다윈이를 추천 안 해요. 안 하고 누굴 추천하냐면 진짜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윈의 사위를 그 교수님의 사위를 추천을 먼저 해요. 진짜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우리나라나 서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추천했는데 오케이 가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위가 갑자기 큰일이 발생해가지고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아무튼 큰일이 발생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못 간다 말해버린 거야. 출항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교수 입장이 어때요? 나 간다 다 말해놨는데 못 간다 해버리니까 위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찾다가 그래 다윈 니라도 보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다윈 불러와가지고 야 그럼 너라도 갈래?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윈은 너무 좋아했죠. 오케이 교수님 제가 가겠다고. 그러고 출항해서 돌아와서 진화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게 나비 효과죠. 아무튼 가가지고는 뭐 했겠어요? 여러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다윈이가 이게 되게 그림도 되게 잘 그렸대요. 그래가지고 종이 같은 거 많이 들고 와가지고 거기 사는 생물, 식물, 동물 이런 거 다 그림으로 남기고 글로 다 남겨가지고는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예요. 쌓아오다가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식생, 거기에 있는 생물 이런 걸 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핀칫의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거를 다 기록해와요. 하나하나 다. 기록해와가지고는 다시 돌아와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기가 집으로 자료를 이만큼 있겠죠. 집으로 들고 와가지고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 생물은 진화하는구나라는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유명해졌죠. 네. 이거 괜찮아요? 잘 봐요. 귀납의 뜻이 뭐라 그랬죠? 돌아와서 납부하죠. 어떤 자연 현상들을 관찰한 사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논문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그게 귀납 탐구예요. 그럼 적어볼까요? 탐구 방향이 어때요? 탐구 방향. 하나의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쭉 진행한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내요?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결론으로 도출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다윈의 연구 과정에서 실험이나 어떤 가설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관찰만 하고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낸 거예요. 괜찮죠? 요게 귀납 탐구예요. 근데 당연히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징.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유명한 가설 설정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실험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특성이겠네요.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험적으로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있기도 해요. 생물학 중에서도 일부 분야는 그 실험적으로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진화학인데 이런 것들은 실험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귀납 탐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험으로 검증이 어려운 어떤 내용,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귀납 탐구를 이용할 수 있다.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윈 얘기를 한 게 요거를 좀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윈 이분이 자기가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논문 제출하잖아요. 근데 논문 제출 못해요. 쫄았다 해야 되나? 아니다.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구나. 좀 겁났대요. 왜냐면 유럽은 안 그래도 기독교 중심 사회고 자기가 본래 연구했던 건 신학인데 신학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고는 한동안 제출을 못하고 있다가 자기 제자가 이제 그런 비슷한 연구를 해가지고는 제자가 그 얘기를 해요. 편지를 써요. 다윈한테. 교수님, 제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그 내용이 자기가 이전에 비구르에서 연구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먼저 연구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대의 제자가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이 세상에 누구만 기억해줘요? 1등만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쫄았다 해요. 아무튼 이제 거기 걱정이 돼가지고는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두 번째, 연역 탐구. 자, 연역 탐구는 이게 연자가 연기하다, 연극하다 할 때 연자래요.
네, 여러분 최근에 뭐 재밌는 드라마, 영화 있나요? 보신 거 있으세요? 뭐 요즘 뭐 부부의 세계인가? 그거 되게 유명하다 그러던데. 저는 이제 제가 TV를 안 봐요. 제 집에 TV가 없거든요. 아예 TV를 안 봐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파리의 연인인가 그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나 있으신 분 다 아실 건데 파리의 연인. 그 박수장 나와가지고 애기야 가자 막 이랬던 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TV를 안 보고 가끔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뉴스를 봐요. 뉴스 정도만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그 1박 2일인가 아니다 그 무슨 유재석 나오는 거였는데 무한도전? 네, 그거 잠깐 보다가 안 보고 아무튼 그런데 연자가 그거예요. 연기하다, 연극하다 할 때 연자예요. 그 다음에 역자는 실제 한문은 아닌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게요. 번역하다 할 때 역자로 해석해 주세요. 그럼 잘 봐요. 뭔가 연기를 한 다음에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 실험자가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자연 현상이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연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의 일부를 또는 요거를 유사하게 실험실에서 구현하겠죠. 이 구현하는 건 실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죠? 가짜인 거를 만들어서 유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극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한 다음에 나온 그 결론을 보고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어떤 뭐 데이터나 어떤 자료들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니까 수학적으로나 아니면 그래프나 뭐 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역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연역 탐구는 첫 번째 연구 방향이 탐구 방향이 당연히 어떤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해. 이거 뭔가 왜 이럴까? 고민을 하겠죠. 그게 바로 가설을 세운다.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에 대해서 연극을 하는 걸 실험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바로 연역 탐구라고 한다. 괜찮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연극은 실험을 하는 거구나. 연역 탐구 잊어버리지 않겠죠? 오케이. 이제 그럼 특징이 뭐다? 그럼 당연히 귀납 탐구랑 다르게 특징은 뭐가 존재한다? 가설이 존재하고 실험이 존재하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대조군과 실험군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다.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해볼 건데 그러면 귀납 탐구랑 연역 탐구 중에 물론 둘 다 연구에 사용하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귀납일까요? 연역일까요? 연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도 연역 탐구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역 탐구를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볼게요. 자, 연역 탐구 첫 번째. 처음에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예시를 드는 게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괜찮았던 예시였던 것 같은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캐나다의 서스케처원이라는 대학교가 있대요. 거기서 어떤 스콧 네퍼라는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나 하려고 하셨는데 그 연구가 뭐냐면 어린 아기들 있죠. 어린 아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자기의 코딱지를 막 파가지고 먹어요. 그럼 모르고 먹겠죠. 뭐 알고 먹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 현상들이 특정 아기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아기한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 생각해요? 잠깐만, 왜 코딱지를 자꾸 먹고 콧물을 자꾸 먹지? 저 혹시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다다른 거예요. 코딱지 속에 어떤 특정 물질이 있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있나?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문제를 보고는 어떤 현상을 보고는 인식한 거예요. 왜 저럴까? 우리는 보통 어린 아기들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지지 먹지 마 하죠. 그런데 이 교수는 이거 보고는 저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인식. 그 문제인식했으면 이걸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실험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꺼내와 가지고는 해석을 하고 싶겠죠. 그럼 뭐 해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설정을 합니다. 가설 설정이라는 거는 어떤 잠정적인 어떤 결론을 미리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결론은 내가 실험적으로 뭔가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코딱지를 먹으면 더러우면 안 쓰셔도 돼요.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그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험을 설계해야 되겠죠. 자, 실험을 설계합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이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 불쌍한 대학생들 모집을 합니다. 한번 대학교에서 보셨을 거예요. 거의 공고문 같은 거 붙어가지고 실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돈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10명과 10명을 반으로 딱 나눈 다음에 10명한테는 코딱지를 풀어서 버리게 시키고 나머지 10명은 코딱지를 자기 보온 앞에서 먹게 시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먹었대요. 실화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럼 뭐예요? 바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는 거예요.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겠죠. 그러면 대조군에는 당연히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코딱지를 먹었을 때 상황인 거죠. 그럼 내가 실험군에다가 야, 너네들은 코딱지를 먹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대조군한테는 코딱지를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코딱지를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뭐 물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뭐 등등등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누구는 뭐 너는 코딱지 먹었으니까 건강식 먹고 너는 코딱지 안 먹었으니까 너는 라면이나 먹을 수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물을 마시거나 물을 마실 거면 둘 다 1리터. 뭐 밥을 먹을 거면 똑같은 밥 일반식. 똑같은 밥 일반식. 뭐 잠자는 거 다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여기 코딱지를 먹게 하고 먹게 하지 않는 거는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거. 그래서 얘를 우리는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 변인. 그리고 물을 먹을 거면 1리터만, 밥을 먹을 거면 일반식만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상황을 다 맞춰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묶어서 우리는 이를 독립 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 변인. 이런 독립 변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종속 변인이라고 하자. 종속 변인은 다른 말로 결과입니다. 결과.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이제 실험적으로 이해되죠? 아, 먹지 않게 한 거랑 먹게 한 거랑 둘이 차이가 있는 조작 변이는 하나뿐이니까 어떤 실험 데이터상에서 나오는 어떤 면역력의 변화는 이 코딱지 때문이겠지라는 게 데이터로 나오겠죠.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자료를 해석할 거고 그 자료 해석에 따라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어땠을 것 같아요? 면역력 증가했을 것 같아요? 감소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별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실제 실험을 했으니까 데이터 값이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면역력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데이터가 좋게 나왔대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세운 여기 그 스콧 네퍼 교수가 세운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한다가 맞는 말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데이터 값이 이상하게 나왔다 또는 반대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저의
가설이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설 설정. 다시 돌아가서 틀렸다면, 만약에 틀렸다면 다시 뭐 한다? 가설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값이 가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나왔으니까, 그럼 결론은 뭐라고 내면 돼요? 결론. 그냥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말을 하면 돼요.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별거 없죠? 마지막 6번째,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여기 적게요. 일반화. 자, 일반화라는 건 이거예요. 지금 스콧 네퍼 교수라는 이제 캐나다 교수가 실험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그럼 한 번 한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학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실험에 대해서는 지지하겠지만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야, 아닐 수도 있어. 야, 저기 되게 그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코딱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학자가 또는 다른 연구소에서 비슷하지만 다르게 여러 번 반복해 실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독일의 튜빙겐 연구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지금 우리가 보기엔 듣보잡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이스트 느낌이에요. 거기서 연구를 해요. 실제로 어떤 물질인지까지도 밝혀내요. 루더그닌인가 아무튼 물질 이름이 있어요. 밝혀내요. 우리 건강이 좋다. 두 번째, 미국입니다. 하버드 대학교하고 MIT 공대가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치과 대학교에서요. 치의학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 코딱지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이 치아에 어떤 좋은 영향, 예방, 치료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제 실험을 했는데 데이터 값이 좋게 나왔어요. 코딱지를 먹으면 치아 건강에 좋다는 게 결론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MIT예요. 할 말 없죠? 실제로 연구해서 제가 이 데이터 논문까지 봤어요. 제가 이러면서 봤어요. 제가 클릭해가지고 데이터 봤는데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여러 번 연구한 거 맞죠? 아까 캐나다 교수만 한 게 아니라 독일, 미국 저명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다 연구된 결과가 더 어떻게 나왔다? 좋게 나왔다. 그럼 뭐라 할 수 있어요? 코딱지는 건강에 좋다예요. 하지만 저는 안 먹을래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까지 제가 스토리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또 밑줄 몇 개 긋고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페이지 맨 왼쪽 위에 보시면 귀납적 탐구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 제가 읽어볼게요.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자, 여기 핵심어는 관찰이겠네요. 거기다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밑줄. 관찰 밑줄 긋고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 밑줄. 그러면 이제 관찰한 다음에 하나의 결론을 이르렀다. 이 뜻이겠네요. 자, 그 맨 아랫줄에 보면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 탐구할 때 주로 사용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 실험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는 귀납 탐구를 이용하는구나. 거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부터 쭉 해서 끝까지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자, 그래서 귀납 탐구 과정을 보니까 저기 그림만 볼게요. 그림만. 자연현상 관찰 보고, 관찰 주제 선정 오케이 보고, 관찰 방법과 절차권 보고, 관찰 수행 이제 시행하겠죠. 보고, 관찰 결과 해석 오케이 해석을 해서 결론에 이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찰 결론이에요. 별거 없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쭉 내려가시면은 밑에 2번에 큰 2번에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생명과학 연구라고 해서 지금 현재 3가지가 나와 있죠. 다윈의 진화론, 세포설,
유전체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다윈의 진화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 세포솔도 마찬가지예요. 슐라이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생명과학 2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슐라이덴은 식물학자입니다. 슈반은 동물학자예요. 요거 아니에요. 슈반. 둘 다 독일인인데 슐라이덴이 자기가 이제 식물학을 막 연구하다가 자기가 봤던 많은 어떤 그 식물 세포들이 다 세포인 거야, 이게. 하나도 예외가 없이. 마찬가지예요. 슈반도 연구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몸에 있는 것들은 다 세포야. 그러면 이제 둘 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슐라이덴도 식물은 세포로 돼 있구나. 슈반도 동물은 모두 세포로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관찰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별거 없죠.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던데 슐라이덴이 슈반하고 이제 서로 아는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슐라이덴이 슈반을 찾아가요. 야, 밥 한 끼 할래?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밥 한 끼 먹자 해서 슐라이덴이 이제 불러가지고는 슈반이랑 둘이 만나요. 만나가지고는 이제 둘이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해. 슐라이덴이 슈반한테 야, 내가 식물 연구를 해보니까 내 눈에 왜 자꾸 세포밖에 안 보이지? 이상해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슈반이 그래? 야, 나도 동물 연구하는데 참 생각해보면 그렇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슐라이덴이 자기가 모든 식물은 세포로 돼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 다음 해에 슈반이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네. 우리 같이 대화합시다. 네. 자, 세포설 사람 유전체 사업 요거 우리 알고 계시죠? 게놈 프로젝트. 요거 이제 사람의 30억 쌍의 염기쌍을 DNA를 분석한 이야기다. 이건 넘어갈게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쭉 넘어가서요. 27페이지 보시면 연역적 탐구 있죠? 여기는 좀 자세히 봅시다. 연역적 탐구.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 거기에 밑줄 그을게요. 잠정적 결론인 가설 밑줄. 두 번째 밑에 줄에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 밑줄. 그죠? 자, 밑에 있는 그림 그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칠판에 설명드렸던 1, 2, 3, 4, 5, 6 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칠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을. 자연현상 관찰, 문제인식. 오케이, 아까 코딱지기 할 때는 애기가 뭘 먹더라. 가설 설정은 그러면 코딱지의 면역력이 증가할 거야. 탐구 설계, 대조군 실험군 나눠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봤더니 맞았어. 그러면 결론 도출. 그 다음에 일반화는 어떻게 시킨다고요? 여러 학자들이 또는 여러 연구소에서 비슷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을 일반화. 됐죠? 거기에 27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면은 그 가설이라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날개 부분에 돼 있는 거. 그거 읽어볼게요, 제가.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인 가설은 관찰의 근거 밑줄. 일단 관찰한 거에 대해서 얘기만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줄, 예측 가능 밑줄 해야 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 밑줄.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관찰의 근거, 예측 가능,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실험 통해 검증 안 되는 건 사실 가설이라 부르기 어려운 거예요. 괜찮죠? 요 세 가지 밑줄 끊고 그 다음 가설로부터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추출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실험을 진행할 수 있구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혹시 수업하다가 너무 빠르거나 하시면 미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속도 조절할 테니까. 자, 다음 페이지. 탐구 설계 및 수행은 자, 밑에 보면은 대조 실험이라서 점 찍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오케이. 대조 실험 밑줄 그으시고요. 그 대조 실험은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대조군을 두어서 실험군의 실험 결과가 대조군의 실험 결과와 달라졌는지 여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의 타당성,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실험군은 거기 표를 읽어볼게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이래요. 오케이, 실험 조건 변화 밑줄. 그럼 이제 코딱지를 들면 예를 들면 뭐예요, 얘가? 코딱지를 먹인 거예요. 대조군은 이런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이죠. 그래서 뭐예요? 코딱지를 안 먹은 집단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 변인.
실험에 관계되는 요인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조작과 통제가 있는데, 조작변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밑줄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변화 밑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 두 번째, 통제변인. 실험군과 대조군을 일정하게 유지 밑줄. 일정하게 유지 밑줄. 그러면 다시 칠판 볼게요. 여기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요? 독립변인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종속변인이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원인이에요? 독립변인이 원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원인이에요? 그렇죠. 조작변인.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가끔 묻더라고요. 종속변인에 대한 결과는 누구가 원인이다? 조작변인이 원인이다. 또는 독립변인이 원인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독립변인 속에 조작변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조작, 통제, 독립, 종속이라는 이 용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네. 다시 책으로 가서 오케이. 종속변인은 뭐에 해당하는 거다?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밑에 결과 정리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 반복적으로 옳은 것으로 확인되면 학설이나 이론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건 학설과 이론이에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코딱지 먹는 현상 보고는 이제 너무 이상한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29페이지 보면은 그 관련된 어떤 스토리, 뭐 파스테르, 에이크만, 플레밍, 뭐 그냥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스토리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플레밍의 페니실린 이야기는 제일 유명하죠. 푸른 곰팡이로부터 뭘 추출해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 물질을 추출을 해냈어요. 페니실린 물질을 추출했는데 그 물질이 특성이 뭐다? 세균의 증식과 번식을 막는 기능이었다. 근데 뭐 그 당시 때는 플레밍이 만든 이 항생 물질이 어떤 약품으로선 개발이 안 됐대요. 뭐 그냥 그렇대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책 3, 거기 중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뭐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돼요. 저는 이거 볼게요. 33페이지 보실까요? 33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념모아 정리하기라고 해서 빈칸 채우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반드시 하세요. 네, 제가 문제 풀 거 정해 드릴게요. 개념모아 정리, 이게 매 단어마다 있거든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하셔가지고는 반드시 개념 확인 학습.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개념 기본 문제라고 나와 있죠. 개념 기본 문제도 하셔야 돼요. 요거는 하셔야 돼요. 근데 뒤에 보면은 개념 적용하기 있어요.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읽을 거리고 뭐 통합 실전 문제고 뭐 사고력 확장이고 뭐 되게 많아요.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하는 걸 비추천합니다. 이거는 하는 거 비추천이에요. 뭐 정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질문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달라요. 수능하고 공무원하고 성격 자체가 달라요. 괜히 했다가 이상한 뇌가 돼요. 이런 표현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절여져요. 그 수능에 그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안 푸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푸실 거면 개념 기본 문제까지만 푸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린다는 거예요. OX나 실전 문제나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연습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개념 기본 문제 이런 건 여러분 숙제를 오시면 됩니다. 해오시고 질문 저한테 하시면 되고 답지 다 있으니까 다 매겨보시고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